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75bp 올린 거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고요. 저번에 금요일에 나왔던 금요일에 다들 알고 있었죠. 75bp 올린다고. 갑자기 너도 나도 IB은행에서 너도 나도 7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막 기사를 쏟아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연준이랑 연이 닿아 있는 어떤 기사 한 명이 그걸 흘려서 이렇게 쭉 돌려보는 거래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시장 충격 생각을 해서 월화에 걸쳐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 연방 기준금리 선물 시장만 봐도 이미 75bp 올리는 걸로 99%로 돼 있었어요, 전날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냥 75bp 올리는 게 더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50bp 올리면 인플레 못 잡는다고 더 난리 날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75bp 올려서 어제는 뭐 그냥 2%인가? 그게 장중에는 4%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태였어요. 마지막 중 장마판에 가서 쭉 끌어내리면서 2점 몇 퍼센트 올리고 마감한 거였는데 장중에는 3, 4%까지 갈 정도로 되게 장이 좋은 상태였어요. 뭐 S&P 기준으로는 5일, 6일째 거의 계속해서 음봉 그리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법한 상황이었고 지금 지금 보면 S&P도 3,714? 뭐 요 정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기록 중이고 나스닥 100도 보면은 11,300으로 이제 다시 만천에 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올렸던 거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느낌인데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장기금리가 되게 오늘 아침에 장기금리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FOMC 점도표 보면 장기금리 3.4 찍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3점 차를 찍고 있는데 2년물이랑 10년물이랑 오늘 엄청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20bp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우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1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TBT 홀딩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 긴축으로 되게 세게 나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야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TBT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긴축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 파월 기자회견도 보면 7월에 뭐 75bp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달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7월에도 6월 CPI 나왔을 때 아마 낮아지진 않을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CPI가. 그럼 그렇게 CPI가 높게 또다시 나온다면 7월 FOMC에서도 여전히 75bp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당연히 뭐 7월에 가서 6월 CPI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GDP가 원래 2.8이었는데 2.7로 내려왔어요. 뭐 OECD, IMF, 연준 전부 다 지금 이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GDP 나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이번 분기 GDP에 대한 전망치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2분기 전망치가 0으로 나왔어요. 근데 1분기가 역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1분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만큼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낮게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이 전망하기로는 0이에요, 0. 그래서 혹시나 지금부터라도 계속 나오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경기가 냉각되고 둔화되고 뭐 안 좋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정의로는 그러니까 그들의 정의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정의가 조금 갭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역성장이 2분기 연속 일어난 걸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랑 우리가 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그냥 경기 침체라는 단어랑 끝나고 해주세요. 그 단어랑 조금 갭이 있어요. 근데 일단 1분기가 마이너스였고 2분기에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면 이 자체로 이미 경기 침체예요. 1, 2분기에. 이거는 너무 생각지도 못한 22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소매 판매가 부러졌어요.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일단 연말에 갔을 때 기준금리를 3.4까지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빠르게 많이 땡긴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최종 장기금리가 2.5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 잡으려고 빠르게 땡겨서 올려가고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시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0.2%포인트씩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4.0%로 맞춘다고 하는데 보통 실업률이 0.5%포인트 움직이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도 지금으로 땡기고 있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표는 정말 연준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그 베스트 시나리오로 움직였을 때 요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물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높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로도. 근데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지금 뭐 8.6 달리고 있는데 3.5% 내리려면 한 달에 0.5%포인트씩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쭉쭉쭉쭉 리니어하게 떨어지면 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7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6월에 나왔던 그 5월 CPI보다 8.6%에서 뭐 벗어나봤자 8%랑 8.6% 사이일 텐데 뭐 크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이 유가 차트를 이따가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고 지금 미국에 있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뭐 드라마틱하게 유가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휘발유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7월에 나올 6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을 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일 거라고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가 때문에라도 지금 상태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 시장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택 렌트비가 31%, PC에도 15%. 주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오늘 발표된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던가 이런 거 보면 역시나 냉각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신규 주택 뭐 착공이나 구매 관련돼 가지고는 거래가 됐든 그런 부분은 냉각될 수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빠지기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내 집 가격의 월세를 반영해요. CPI로 잡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작아여가지고 뭐 이렇게 월 임대료가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CPI에 산정되기 때문에 이미 높은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CPI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상 CPI가 내려올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7월 FOMC에서도 여전히 75bp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나온 CPI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되게 비둘기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은 그냥 당초 계획대로 6, 7, 8을 하고 9월에서 풀악살 밟는 걸로 그건 변함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고려해서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준은 절대 경기 침체라는 단어랑 뭐 고용시장이 부러졌다는 단어랑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번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연준이 그런 걸 직접적으로 단어를 언급하는 자체가 그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요거는 항상 명심하고 해야 돼요. 패드가 아무리 뭐 경기가 좋네 뭐네 해도 3월에 발표할 때 그때 파월이 이 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고 했었어요. 그 원인으로 경기가 되게 좋다라는 파월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도 경기 좋다고 해놓고선 1분기 역성장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의 요 표처럼 무조건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걸 항상 고려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잠깐 반응해서 뭐 경기가 좋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잠깐 시장의 반응이 올 수는 있는데
뭐 조금 며칠 지나면서 이번 FOMC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기간 중에 오늘처럼,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근래 올해 들어와서 했던 FOMC 회의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 정작 딱 요 결과문 딱 나왔을 때는 빠지고 30분 뒤에 파월이 나와서 연설할 때는 다시 올라요. 올해 내내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냈던 성명서는 되게 안 좋은 상태를 요약해서 발표하지만 파월이 나와서 아니야, 괜찮아. 50bp 안 올릴 거야. 경제 좋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라는 계속 이 사탕 발림을 주면서 잘 막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 생각해보면 시장을 이렇게 데리고 놀 수가 없어. 75bp 올렸는데 어제 시장 오른 것만 봐도 이거 얼마나 잘 데리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잘 진정시키면서 엄청 긴축을 땡기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 CPI가 조금 꺾이는 방향이 나왔으면 사실 6월, 7월은 50bp 확정이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근데 CPI가 상승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긴축으로, 왜냐하면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당겨야 돼서 75bp 올렸는데 75bp 올리는 걸 어느새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파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는 TLT 진입 시점인데, 이게 장기 금리를 이렇게 파월이 먼저 우리 나중에 가서 낮출 거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 진입 시점이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TBT로 먹는 것까지만 잘 발라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FOMC는 뭐 크게 없고 그냥 75bp 올려서, 이건 매우 빠른 긴축이에요. 정말 대차대조프 축소랑 75bp 올리는 거면 시장이 얼마든지 충격이 와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아주 빠른 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잘 진정시킨 상태로 보이고, 7월 FOMC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비록 50bp 75bp를 계속해서 할 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6월 CPI가 또다시 높게 나온다면 75bp 인상 가능성 그럴 걸로 보고 있고, 저는 75bp 또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축을, 제가 필립스 곡선 가지고 말하던 그 실업률을,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해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금융정책으로 긴축을 하면서 이런 금리 빡세게 땡기면서 이 시장에 돌고 있는, 기업들이 돌고 있는 자금을, 이 융통을 조금 조이면서 투자를 축소시키고 고용을 축소시켜서 실업률을 해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제가 말했던 그 필립스 곡선, 이 전에 있었던 그 세미나 내용입니다. 우선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이게 좀 거슬리네요. 이게 우리만 예측해서 경기 침체 올 거야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공표해버려서 TLT 진입 시점 잡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빠졌어요. 전달에 0.7% 나와서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김효진 연구원이 제가 엄청 노발대발했던 거. 미시간 심리지표 보고선. 과거에 꼭 소비 센티먼트가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에 보면 이게 맞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소비 심리가 되게 꺾였지만 과거에 맞지 않았던 적도 있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 제가 엄청 분노했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결국에 꺾였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렇게 세고,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 계속 빠지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은데 소매 판매가 올라갈 수가 없지. 근데 왜 자꾸 소매 판매가 좋다고 하면서 아직 시장은 견고하다. 막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제가 보는 방법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소매 판매가 벌써 꺾였어요. 벌써. 이 소매 판매가 GDP에서 소비가 그 70% 차지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소매 판매가. 이 리테일 세일즈가 이 매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 직전까지 온 지표가 요건데 그들이 말했던 거는 뭐 저축률이고 나발이고 뭐 실구름 매력이고 뭐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 이거 안 빠졌잖아 라고 그들이 주장했었어요. 0.7% 나왔으니까. 좋아 보였겠지.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때? 인플레이션 올라갔잖아. 엄청 올라갔잖아. 8점 몇 %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착시 효과를 보고서는 아직 소매 판매가 좋아서 시장이 견고하다. 그딴 소리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놈 소매 판매는 뭐 이전 대비해서도 뭐 오른 상태인데 예상치가 이렇게 높았어도. 수입 물가 지수랑 수출 물가 지수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 물가 지수가 훨씬 좋게 나와요. 수출이 물가 지수는 더 높게 나오고 수입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올해 내내. 근데 대한민국은 수입 물가 지수는 훨씬 높게 나오고 30몇 퍼센트 나오고 수출 물가 지수 20 몇 퍼센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국장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밖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원자재를 다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수입 물가 지수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유가가 있어요. 유가가. 특히 한국전력이 이 전기료, 전기료,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적자를 다 감수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아주 이 실적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봐야 되는 부분을 한전 혼자서 다 몰매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전기료로 다 전가시켜야 되는데 한전이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수입 물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이 그걸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코스피 있는 종목들의 뭔가 실적에서 아주 많은 비용을 한전이 오롯이 지네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문제 같은데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좋게, 그러니까 이 국장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국장은 계속해서 이게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도 제가 아까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요 위에 차트는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리테일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이미 3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왜 언급을 안 해줬었지? 그러니까 모르지 않을 텐데 그들도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총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 인플레이션 이제 적용해서 확인해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리테일 세일즈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부분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적용해 보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꾸 왜 소액 판매가 좋다 그래요? 이 안 좋은 거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장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날 이게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주식이 많이 빠져도 그 정도의 큰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갔죠. 다 FOMC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바람에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안 좋게 나오면 GDP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GDP 나오가 0으로 수렴했지. 요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에서 보면 자 이거 계속 빠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심리 지수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신규 내구재 수주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죠. 그 차트를 다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일단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 리테일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리테일 세일즈랑 소비심리 기대랑 계속해서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로도 수렴을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리테일 세일즈가 이제 꺾였고 분명히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럼 GDP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5%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걸 죽여야 돼요. 이것도 죽여야 되고 진짜 인플레이션도 죽여야 돼요. 근데 특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질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잡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요.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심리 자체가 계속해서 재화들의 가격을 올리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거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파월이 일시적이니 공급망 때문에 그러니 곧 해결할 거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떠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딱 작년 중순부터 올라가 있는 거죠. 우리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가 원래 아침에 한 20bp 가까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했어요, 사실. FOMC 성명서 보면 분명히 3.4%로 박아놨는데 그걸 20bp 뺀다? 그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기 금리를 2.4%로 박은 것 자체가 결국에 가서 FOMC가 페드도 경기 침체가 올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상해서 결국엔 나중에 가서 다시 금리 인하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어느 정도 빼도 그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전망했다라는 걸 공표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TLT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졌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도 진입하기에 절대 나쁘지 않죠. 제가 3.5%로 못 갈 거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배당 수익률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3.5%면 충분히 국채 쪽으로 수요가 돌 수 있을 정도의 요 금리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3.5%면. 그래서 3.5%가 넘기 힘들다고 봤던 거예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3.5%면 차라리 채권을 사지가 되는 그 심리로 이걸 끌어내리는 시장과 그다음에 QT 진행하면서 끌어올리려는 연준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말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5월 CPI 나온 게 8.6%로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도 된 거고 장기금리에 대한 올라가는 걸 시장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나왔던 외국인 채권 매입을 봐도 이거 지금 미국 채권 안 사고 있어요. 중국이랑 일본이 미국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 떨어졌어요. 안 사고 있어요. 이게 한번 22년 3월에도 여기 띄었던 거. 엄청 10년물이 갑자기 튀기 시작한 때에도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이 미국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기금리 팍팍 튀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3.4%까지 쉽게 허용한 거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이거 채권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밀려서 3.5%까지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처럼 시장이 연준의 의도를 꺾기에는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페드가 보유한 이 미국 장기채물 자체가 너무 많아요. 거의 30% 가까이, 시장의 30% 가까이를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대주주도 이런 대주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시장도 일찌감치 항복하고 이거 밀려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래 3.2%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TBT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3.4%까지 갔으니까 좀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7월 실적 발표가 정확히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안으로 TBT 정리하자고 했던 건데 7월에 나오는 CPI가 혹시라도 먼저 발표된다고 하면 CPI까지 보고 정리할 거고 실적 발표하는 주가 CPI 발표보다 먼저 있다면 무조건 그 전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실적 전에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미국은 보통 10년물 국채가 해외에서 주로 벤치마킹하는 그 대표 금리로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3년물 국채금리 보면 됩니다. 요게 시장에서 가장 유통량이 많은 국채여서 보통 3년물로 봅니다. 근데 요게 엄청 올라왔죠. 아니 5월 달만 해도 3%에서 놀고 있었는데 3.7%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 몇 번 올리고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미국 시장금리랑 연동돼서 움직여요. 이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 얘는 5년 끄는 거니까 1년 여기 끊어보면 그냥 미국 금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융율이 CPI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 결국에 한국 금리도 이렇게 튄 거예요. 근데 한국 금리도 오늘 생각해보면 장 초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미국 금리가 빠졌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미국 장기채가 빠지는 바람에 한국도 이상하게 이 3년물이 빠졌어요. 아침 시작할 때. 그러면서 거의 2% 가까이 코스피 급상승하면서 시작했는데 조금 제가 좀 싸보바라고 얘기했죠. 좀 이상했어요, 사실. 그러더니 이제 장마판에 가서 정강후약으로 그냥 쭉 빠지면서 마감했죠. 그때 나온 게 이 3년물이 튀면서 증시가 빠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안 보면서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지금까지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지금은 금리가 주식시장이랑 너무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 요 옆에 제가 일부러 정규 분포를 들고 온 건데 이런 정규 분포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3%, 4%,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저축 예금 금리가 3%, 4%, 5%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3%면은 나 주식 안 하고 그냥 4% 그냥 예금 들래.
누군가는 5%면 뭐하러 주식해? 5%면 그냥 예금금리 들지. 그걸 이제 정기분포로 이렇게 쭉 놨을 때 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알림이 울렸는데 우리의 TBT가 연중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 국채금리는 코픽스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픽스가 올라가고 뭐 주담대도 당연히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도 당연히 딸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코픽스에다가 가상금리 붙여서 그런 게 다 형성되기 때문에 이 3년물 국채 시장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기대 수익률보다 이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그 예탁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너도 나도 주식 한답시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했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하나 다 상한가 치고 막 그랬던 시기인 것처럼 반대로 이제는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가 이런 거 줍줍해 놓는 게 아니라 TLT로 간다는 거예요. 국채 시장으로. 이거 좋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 2년 정도는 횡보장으로 봐요. 그냥 박스권에 갇혀서. 그래도 국장 같은 경우에는 PBR로 보면 되게 낮잖아요, 사실. 1도 안 되는 PBR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건 그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못 사지. 그러니까 싸요. 충분히 지금 주식이 싸긴 한데, 뭔가 좋은 모멘텀 하나가 딱 생기면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그 폭발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뭐가 없어요. 실적은 안 좋아질 거고. 이 시장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2.5%고, 장기 금리는 3.43%네요. 그래서 이 3년물이 올라가는 게 되게 의미가 커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느니 식물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 3일째 불가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포기한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 지금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들락날락 외국인 자본 이동 되는 거는 그건 이제 보통 IMF 때 개방된 건데 예, 아무튼 그건 강제적으로 개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 금융 정책 그건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히는 상황. 최악 그 3일체 불가능해서 제일 최악의 상황이 외국인의 자본이 유출입이 그거 하나만 남은 상태.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정책 쓰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랑 전혀 별개로 미국의 시장금리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움직이고 있고 환율 포기했더니 지금 난리 났죠. 1,300원 또 뚫으러 갈 텐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외환보유고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외화보유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근데 보통 그것도 중앙은행이 저기 미국 국채 같은 거, 장기 국채 같은 거 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손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빠지면 환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절대. 이 정도면 1,300원, 저는 1,300원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1,250원에 피벗돼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할 거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달러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원화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금통이 열어서 기준금리 올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요래요. 경제지표 요거는 제가 좀 옛날에 저도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거 안 봤어요. 저도 이런 거 안 봤어요. 도매재고 소비재고 뭐 가처분 소득 PMI 내구재 수주 이런 거 안 봤어요. 기업 실적만 포커스 맞춰서 했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GDP 같은 거 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기업 실적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을 먼저 안 봐요. 저도 안 봤었고. 근데 그거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300명 모아놓고서 맨날 이거 했던 거고 이런 거 보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런 걸로 먼저 움직이면 이거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적었어요. 제가 하도 이거 소매 판매.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런 거 다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런 거 해석해 주는 거 듣고 투자에 참고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요즘 나오는 그 전문가들이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럼 개미가 그거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 근데 그래 놓고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거 이 아래 꼭 박아도 돼.
그게 아니지. 개미들이 투자하는데 이거 분명히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지 책임도 있지. 저는 책임감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책임감 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뭐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건 틀렸다고 분명히 제가 사과 방송도 할 거고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도. 그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는 그니까 전문가들한테만 기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 좀 들고 왔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석한 건지. 우선 4월에 제가 리포트 썼을 때 거기에 쭉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훨씬 선행하는 지표들, 선행 지표들. 이 소매 판매는 다 발생하고 나서 나오는 6월에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잖아요. 다 총 집계해서 결과가 발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행 지표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이거는. GDP에 들어가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매 판매 부분,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 생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는 건데, 기업 실적도 미리 PMI랑 내구재 수주 보면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선행 지표니까. 그래서 우선 요 소매 판매만 놓고 보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소비의 주체인 이 가게의 심리 지수, 너 뭐 한 달 안에 휴대폰 바꿀 거야? 너 6개월 안에 자동차 바꿀 거야? 뭐 PC 바꿀 예정 있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설문이. 그래서 그걸 인덱스화 시킨 건데 그게 계속해서 냉각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벌써 소비 심리 기대 평년에 80, 90을 기록하는 요 자료가 이 선행 설문 지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어요. 특히 22년에 와서는 급속도로 빠졌잖아요. 요 앞에 이번에 6월에 발표된 예비치도 48인가 나왔어요. 엄청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게. 확정치가 나오면 여기 뭐 기록이 될 텐데, 이건 확정치만 다 들고 와서 48이 빠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소매 판매가 좋아서 계속해서 좋을 거야, 기업 실적.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시면 요 가처분 소득이랑 저축률, 개인 지출, 뭐 내구재준 이런 것도 가처분 소득, 가게가 향유할 수 있는 세금이랑 뭐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띄고 오롯이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저축을 얼마 하고 개인들이 얼마나 쓰는지를 봐서 앞으로 요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소매재고, 도매재고 같은 경우에도 도매재고 쌓이는지, 소매재고가 쌓이는지를 확인을 하면 뭐 이런 PMI나 내부 수주 어떻게 됐을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뭐 기업 실적도 어떻게 될지 미리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이랑 판매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킹 잘 되는 지표예요. 요 내구재, 자동차라는 내구재에 대해서는. 생산이 얼마나 됐는데,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판매가 막 미친 듯이 계속해서 상승해. 그럼 그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생산인가 수요를 생산이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실적 좋겠구나. 없어서 못 파는구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측치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PMI나 내부재 수주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기업 실적은 뭐 당연히 이 앞에 선단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산업 생산도 다 이 앞에 나오는 이 선행 지표들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4월에 제가 했던 뭐 소비, 산업, 고용 그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전망했을 때도 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전망을 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안 좋게 나오는 거 전망해서 이제 소매 판매 꺾이는 거 보였잖아요. 그간 나왔던 소매 판매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그동안에 저축해놨던 게 졸라 많아서 갑자기 막 소비가 늘었다? 그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고 아직 경제 되게 좋아. 가게가 돈 잘 쓰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전문가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전문가 말 전혀 안 믿어요. 제가 그들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그들은 블룸버그랑 로이터 통신 요거 두 개를 써요. 근데 요게 연에 막 3, 4천이래요. 그 구독료가. 저는 그냥 그들이 쓰는 그 데이터, 지표들, 그냥 그 자료가 필요해서 그들의 유튜브를 보는 거지. 그들의 유튜브나 뭐 그 의견이나 해석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주식시장에다가 붙들어 매고선 수익률 중간 뽀찌 받아야 되잖아요. 1점 몇 프로, 뭐 3점 몇 프로 연간 받잖아요. 그거는. 수수료 받잖아요. 수수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권사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애널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볼 줄 아는 거고 영업이 되게 많아요. 그 염블린지 그 사람도 영업이잖아요. 영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써도 여기 붙잡아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리포트도 보면 매도 의견은 없잖아요. 매수 의견만 있지. 그런 것처럼 직접 하셔야 돼요. 이런 지표들 보고. 이런 지표들 중에서도 내가 얻는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은 그들 유튜버 보면서 걔네가 로이터랑 블룸버그 이용해가지고 올려주는 그 차트 보세요. 그냥 그 정도로만 딱 쓰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기르세요. 근데 이번에 소매판매 부러졌으니까 이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GDP가 최종 이건데 이게 부러지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은 난리 날 거고 근데 이거 다 보고 앉아있으면 늦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미리미리 움직이자고 얘기하려고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아무도 소매판매 빠진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업 시들도 안 좋아지겠죠. 이거는 제가 근래에 썼던 거 한참 제목 바꾸면서 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리뷰하려고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댓글로도 좋고 뭐 단톡방에다 얘기해도 좋고 이거 세미나 할 때마다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틀린 거는 그럼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언제든지 제가 드릴게요. 환율 일단 1250원에다 피봇 될 거라고 전망했던 거는 일단은 그 원래 1200원까지 쭉 내려가던 게 다시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와서 1200 후반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임의로 환율 개입을 해야 돼요. 하느니.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1300원 뚫릴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틀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심리적으로 1200원 단에서는 일단은 이 단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느니 얼마나 잘 막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채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2부터 분할 매도하자고 했던 건데 뭐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면서 3.4까지 왔으니까 이건 잘했지. 분할 매도하지 말고 쭉 들고 홀딩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4까지 왔으니까 이건 잘한 거. 예적금 8월에 들자. 이건 요거 보면 답이 나오죠. 5월부터만 봐도 3%에서 지금 73bp 올랐으니까 다 요거 연동돼가지고 주담대도 움직이고 예적금 금리도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뭐 예금금리 진짜 이러면 4%짜리 나올 거예요. 그거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안정적으로 좀 넣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은 일단 2%에 넣어놓고 지금 보면 3.3%랑 3.5% 예적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1.5%포인트 손해본다 치고 일단 뭐 토스에다 넣어놓고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스테이 하자. 기다리세요. TLT 사는 것도 기다리고 뭐 회사채 좋은 거 좀 많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하이드 스프레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회사채나 금융채 계속해서 좋은 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좀 기다리세요. 보통 그런 거는 5년물로 나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들고 있을 거예요? 5년이면 그 사이에 경기 침체 온다니까 지금. 그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세요. 이런 새로운 투자는 당장은 나스닥 인버스랑 장기채 인버스, TBT는 나스닥 인버스만 그 두 개만 들고 가는 걸로 하면 돼요. 그리고 S&P 500 1차 목표는 원래 4천이었고 2차 목표는 3,800인데 둘 다 달성을 했죠. 4천에서 원래 분할 매도 의견 드렸었고 저는 그냥 쭉 들고 간다고 했었고 일단 2차 목표 3,800에서 절반 매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약에 올라오면 그 절반을 다시 곧버스로 때려박으려 했는데 일단 오늘 빠지고 있네요.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2.6% 빠지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 네이버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카카오랑 네이버 일단 게임주 공통점은 개발자의 엄청난 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난 것들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 1조 실적 비용이 손실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고정적으로 비용 부분으로 바뀔 게 1조씩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사지 말자 그랬는데 이거는 엄청 많이 빠졌죠. 근래 코스피 많이 빠지면서 게임주도 뭐 볼 것도 없죠. 뭐 펄어비스고 NC소프트고 이 섹터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거 필리스 곡선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요거는 이번에 나온 FOMC도 똑같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패드가 성장률을 해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저런 자이언트 빅스텝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걸 해치는 거예요. 성장률을. 이거 그 실업률. 이거 잘못 썼네. 실업률을. 실업률 이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 있었던 실업률이 3.5%, 3.6%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신호는 4%라는 실업률 숫자가 딱 찍히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인버스. 그때가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TLT를 사고 있어야죠.
3.8, 3.9만 가도 일단 TLT로 돌려서 직접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장기채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 금리가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발라먹는 거예요. 채권 쪽을. 질문을 한번 보고 갈게요. TBT 정리 시점을 실적 발표 이전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뭐 전체적으로. 일단 기업의 실적 부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YOY로 하면은 실적 빠그라지겠죠. 뭐 EPS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 그 다음에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들 셧다운 됐던 거, 그 여파가 안 좋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성이 안 나오는 부분, 임금 상승은 일어났는데 생산성은 빠지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빠진 부분, 그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줄 거예요. 저번 시간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나오면 장기채 금리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TBT 같은 경우엔 곧버스니까 기존의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낮게 나올 것이라 보셔서 그런 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기업의 실적에 부담으로 비용, 판관비로 작용하면서 안 좋게 작용할 거예요. 실적 악화로 경기 침체를 바탕으로 완화 정책을 예상해서 그런가요? 무슨 말씀이지? 실적이 악화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부각이 될 거고 장기채 금리는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3년물 금리가 코픽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느니 기준금리 올리면 코픽스가 별도로 또 따라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이미 시장금리가 따라 올라간 거고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코픽스 금리는 그냥 코픽스 금리 치면은 그 보실 수 있어요. 코픽스 금리도 그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안내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뭐 신규 코픽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신규 자금에 대한 코픽스, 기존 자금에 대한 코픽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규 코픽스를 보게 되죠.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이 기준금리. 그 코픽스에다가 그 사람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상금리가 돼서 최종 신용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TLT는 그럼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을 때 시그널이 확실할 때 진입을 하면 좋은 건가요? 그쵸? 기준금리,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빠지기 전에 들어가서 장기채 금리 쭉 빠지는 걸 발라먹는 게 TLT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TLT에 넣어놓고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먹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면 넣을 이 자산을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배당금이나 받아 먹자. 저 3.5% 나오는 거 받아 먹자. 이거 월배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원화 가치에 대해서 안 좋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배당을 받기 위해서 TLT로 들어가는 의미도 크죠.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전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상태에서 실적만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건가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실적이 좋을 걸 미리 알고 가격이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정작 발표가 되는 그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상황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보통. 이 개미들이 실적이 좋을 걸 아는 상태가 되면 기관들은 진작에 알죠. 보통 분기 발표니까 뭐 1월달, 2월달에 실적이 좋은 거 뻔히 알았는데 3월 막판에 가가지고 실적 발표할 때 그건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1월, 2월 실적도 다 정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월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분기는 사업보고서랑 뭐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거고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고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실적 다 보고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가격은 그 분기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영해서 미리 움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지표로 보여주신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지난번 설명해주신 내구재와도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비심리. 그렇죠. 소비심리가 좋아서 앞으로 내가 뭐 자동차 한 달 안에 바꿀 거고 PC도 한 달 안에 바꿀 거고 뭐 그런 내구재에 대한 수요 예측 전망을 미리 그렇게 보여줬다면 PMI 지표에서도 PMI 구매 관리자 지수. 각 기업에서 구매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비 심리 좋네. 수요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구재 수주도 잘 넣겠죠.
근데 둘 다 안 좋았잖아. 신규 내구재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고 미시간대 소비 점유율 두 개 빠지고 있었으니까 소매 판매 기업 실적 둘 다 안 좋을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죠. 달러 매입은 아직 유효할 거예요. 그냥 1250원 오면 그냥 부담 없이 사세요. 가장 먼저 근데 뭐를 선행으로 살펴볼까? 그게 아니라 아까 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그것들 다 봐요, 다. 하루에 수백 개 봐요, 수백 개. 하다못해 뭐 신흥국, 저기 브라질의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브라질의 물가가 어떤지, 수출입은 어떤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쭉, 뭐라 해야 되지? 걔네를 그물망처럼 엮어야죠. 그 정도 기억력은 필요해요. 하다못해 뭐 신흥국에서, 아, 요즘에 기준금리 되게 빠르게 먼저 올리고 있네?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냥 미국만 보고, 뭐, 일본만 보고, 중국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넓은 인사이트를 갖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냥 옛날처럼, 아, 이 기업이 좋은지,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섹터가 좋은지, 뭐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지, 뭐 이런 거 보는 때가 아니라 요즘은 뭐 외교적인 것도 봐야 되고, 정치적인 것도 봐야 되고, 뭐 원자재는 어떤지, 기후 때문에 저 뭐야, 뭐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안 좋은지 그런 걸 다 봐야 돼요, 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특히 그래요. 농작물 때문에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그거 뭐 농작물이랑 유가 뺀 게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는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필수 소비재라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근원은 볼 필요 없어요. 걔네가 이벤트성으로 단기 상승이면 모르겠는데 1년 내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상 소비자 이 실구매력에 계속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근원만 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맞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 원유가 에너지로 쓰였을 때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데 뭐 나프타 흔히 저희가 쓰는 플라스틱이 그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뭐 다시 재합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납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 소재로 부품을 만들고 부품이 모여서 세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지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높은 게 실제 세트까지 적용되기까지는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이 레깅 타임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 3월에 전쟁 발발부터 시작됐던 그 고유가가 지금부터 뭐 납사든 윤활유 같은 거 뭐 그런 거 에너지 외에 쓰이는 부분들에서 가격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음 단으로 전가가 일어났을 텐데 전가가 안 일어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거고 전가가 일어나면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적용되는 데는 석 달, 넉 달 걸리기 때문에 그 연초부터 적용됐던 고유가의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지금부터 적용이 돼서 소비자 물가에 타격을 줄 거예요. 지금 설령 이 유가가 빠졌더라도 예전 연초부터 나왔던 고유가의 여파가 지금부터 슬슬 적용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7월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7월에 발표되는 6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75bp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거고 그럼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맨날 말하는 졸트 보고서에 나오는 1,100만 명의 구인 수가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펄프 관련주? 몰라요, 이런 거는. 근데 주택 시장이 줄면 주택 시장도 줄고 요즘 이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도 작년, 재작년에 그 코로나 집에만 짱 박혀 있던 시기에 엄청 좋았잖아요. 인테리어주랑 가구주, 주택주. 근데 그게 그쪽 시장이 줄고 있으니까 목재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요? 목재 가격 빠지면 펄프 쪽에서는 뭐 원자재 가격 하락이니까 좋겠죠? 아, 모르겠어요. 근데 펄프 관련주, 펄프 관련, 저런, 뭐라 해야 되지? 저거는 목재 가격도 아니고 목재를 다시 한번 가공한 펄프에 관련된 거여서 몰라요. 약간. 저 개별 좀 몰라요. 우리 회사도 잘 모르는데. 개별주는 뭐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거는 이 마인드는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채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채권을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권을, 지금 채권 가격이 손실이 나도 만기까지 들고 가면 손해 아니잖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금융 재테크 한다는 사람이 지금 채권 손실을 난 거에 대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원금 손실 안 나잖아.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잘못된 그거예요. 그래, 채권 만기까지 들고 가면 손실이 아니긴 한데 이 채권 중간중간 나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그 순간순간의 이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채권 2%짜리 샀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5%야. 그럼 손해지. 그냥 예금 뭐야 5%에 넣어놓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잘 받는데 심지어 얘는 돈이 묶이기까지 하는데 근데 그걸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그런 재테크가 어딨어. 채권에 대한 뭐 평가나 그런 말씀 하실 때 채권 만기까지 들고 가면 손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그 순간순간의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삼성전자 10년 들고 가면 지금 올라갈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사?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 마인드는 좀 고치세요. 채권 만기까지 들고 가면 손해 아니야.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TBT랑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그 나스닥 인버스는 절반 덜어낸 상태고요. TBT는 네, 이거는 그냥 완전 놓았어요. 기업들 실적 발표 전에 판다고 생각하고 상승 모멘텀 또다시 작용하는 거는 7월에 발표될 6월 CPI 지수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CPI가 높게 나온다면 TBT에 한 번 더 발라먹을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긴 해요. 3.5%면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이 구간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3%라는 숫자가 S&P에서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이 3%가 채 안 돼요. 그냥 3%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데 이게 3.5%가 나오면 이거 사러 오지.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그래서 그냥 3.5% 근방에 오면 TBT 정리합시다 했던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정리해도 나쁘지 않아요. 익절은 언제나 오른 거고 3.5%라는 거는 항상 그 주식 기대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전이 개입해서 조정되기까지 좀 한은이 개입해서 조정되기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뭐를 달러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를 한은이 개입할 때까지 지켜보자. 뭐 그쵸. 1250원 오면 그냥 부담 없이 사세요. 한국도 절대 그렇게 원화가 가치 평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250원 오면 해도 됩니다. 나스닥 인버스 반 더신 거는 어느 정도 저점 수렴했다 보시는 건가요? 11,000 정도로?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했던 가격이 오면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스닥 3.3% 빠지고 있네요. 내일 수익 뭐 좋겠네. 일단 고퍼스는 저는 다 들고 있어요. 고퍼스랑 그냥이랑 4대1 비율로, 그러니까 고퍼스를 1, 그냥 인버스를 4 정도로 비율을 나눠서 들고 있었고, 지금 정리한 절반은 전부 다 인버스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고퍼스로 들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수렴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약속했던 내 구간들, 내가 수익 어디서 매도할지 정했었잖아요. 기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물론 4천에서 반등 올 때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한번 4천에서 반등 시계 왔었잖아요. 3,800까지 내려갔던 거 4,100까지 S&P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정리 안 했었잖아요. 사실 정리했으면 이득인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모든 프리퀀시를 다 발라먹을 그 등락을 다 발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기계적인 익절을 하는 거예요. 부분 익절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꽂았더라? 코덱스가 삼성 자산운용일 테니까 코덱스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나스닥 인버스 선물입니다. 선물 나스닥 인버스 고퍼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샀어요. 저도 어제 신용을 빠지기 전에 팔긴 했어요. 왜 팔아? 내가 언제 팔라 그랬어. TBT는 그냥 홀딩이지. 이거 다 못 발라먹는다니까. 아무튼 근데 뭐 익절했으면 언제나 나이스. 심지어 이거 10% 넘게 익절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 또 실명으로 들어오신 중부발전. 오케이. 고퍼스. 예, 고퍼스. 코덱스. 근데 이거 ETN 같던데? 나스닥 100 선물 곱하기 인버스. 이게 아마 ETN일 거예요. 그냥 ETF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추종되는 것도 조금 달라요. ETN이랑 ETF 구분하시는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다릅니다. ETN은. 훨씬 위험 자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량 투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괴리로 생기는 것도 여기도 꽤 많이 생겨요. 고버스여서 그런지 뭐 거래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꽤 괴리율이 많이 생기는 투자처입니다. 그거는 조금 고려하셔서 고버스 사실 때는. 지금 고버스 때릴 자리가 나오나? 연중 최저점 알람 울리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TBT 최고점 알람 울리고 있고 나스닥 최저점 알람 울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스큐도 잘 오르네. 엄청. 나중에 우리 진입하거나 할 때는 저도 인버스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 나스닥 1000배 한 거는 분할 매수하다가 분할 매수로 쭉쭉쭉 매수하면서 그거 맞추려고 고버스로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 거 지금 보면 고버스로 넣은 게 얼추 비슷합니다. 수익률은 한 3, 40% 되는 것 같아요. 고버스는 3, 40% 되고 그냥 인버스는 20% 정도는 맞춰진 상태예요. 근데 오늘 더 빠지니까 뭐 나쁘지 않겠죠. 질문 있습니까? 1시간 딱 했네. 없어요? 그럼 뭐 일단 종합해보면 7월에도 CPI 높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전망을 보면 7월에 발표될 6월 CPI 높을 것 같은 거 하나, 7월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거 하나, 이 두 가지에 포커스 맞추고 TBT랑 나스닥 인버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ETF, 하락 ETF 투자하실 때 1배수나 레버리지 어느 정도 비율 쓰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분할 매수 제가 할 때 분할 매수 이렇게 촉촉촉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어서 이거는 너무 좋은 저점 매수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레버리지 써서 뚝배기 때리려고 고버스 투자했던 거였어요. 하고 나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20%씩 저는 보통 이렇게 절반 정도 한번 매수하고 20%, 20%, 10%뭐 이 정도로 분할 매수 한 3, 4차례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날은 그냥 그랬어요. 저 튀어오르는 구간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 대가리 두드릴 자리다 해서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서 고버스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율이 최종적으로 하고 보니까 4대 1이었던 거고 나중에 그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도 보이고 지금의 이 모든 침체 국면이 해제될 때 그때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작년에 돈 번 사람은 용기 있게 레버리지 쓴 사람이 돈 번 거예요. 뭐 단타꾼도 아니고 저처럼 지금 뭐 스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용기 있게 레버리지 쓰고 냅뒀던 사람이 돈 번 거예요. 그런 유동성 풍부하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고 방향성 명확하지 않으니까 맨날 2, 3%씩 나스닥 등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레버리지 써? 추정도 똑바로 못하고 나 혼자 앉은 자리에서 돈 까먹는데 나중에 경기 확장 국면 가면 풀로 그냥 레버리지 때려도 돼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릴 때 지금은 보수적으로 됐습니까?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